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1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지아님?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만땅이라서. 아, 그래요. 네. 저도요. 항상 괴로워하다가 잠을 잡니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체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네. 몇 달째 높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예, 뭐 개인적인 네. 일까지 추가가 되어서. 아, 네, 저도요. 그러고 있습니다. 참 힘드네요. 네. 그리고 날씨도 참 이상하고. 오늘도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3월 네. 29일인데, 방금 저희가 눈발이 날리는 걸 봤죠? 네, 창문에서 보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무슨 마치 초여름이 온 것처럼 날씨가 그러더니 네. 다시 눈발이 날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날씨. 그리고 우리가 녹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방콕에서 지진이 네, 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33층 건물이 무너졌다는 네. 소식을 들었죠. 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또 우리 지금 산불이 계속 그쵸. 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아직도 불이 진화가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 산불에 YTN인가 어디에서 산불 관련한 그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현황을. 근데 봤는데 딱 전국 산불 현황을 보니까 딱 한 군데만 진화가 됐고 울산, 울주 거기만 완전 진화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계속 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제 저희 이제 학부모들하고 잠깐 봤었는데 거기 이제 지인분이 그런 얘기를 지인의 부모님이 그 동네에도 이제 불이 났는데 이제 다들 대피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과수원을 하시는데 밤새 과수원에 그 부모님 두 분이서 물을 거기 뿌려가지고 그 과수원 빼고 나머지는 다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또 그쵸. 또 전 재산이시고 그렇죠. 일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새 그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주변에 또 건너지만 또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지리산 국립공원에 네. 또 그런 상태이고 남원에서는 이 와중에 남원시 그 공무원들 무슨 유럽에 가는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걸 취소를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사를 다 안 보고 헤드라인만 봤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다. 정치 상황도 이상하지만 정말 나라가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유럽 출장이 웬 말이냐? 지금 자기네 동네에 난리가 난 건데 옆 동네면 난리인데 이게 유럽 출장을 가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직 간 거는 아니고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월 7일에 가는 거네요. 4월 7일까지 4월 7일까지 29일 예정이었구나. 29일 날 가서 4월 7일까지 가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남원시 절반이 부서별 직원 절반이 가는 그런 건데 난 참나 절반은 아니고 직원 절반이 재난 컨트롤 타워 시장을 중심으로 29일, 30일 부서별 직원 절반이 지금 비상 근무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기사에는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해외 출장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언론에서 또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 취소는 되지 않을까? 29일이면 오늘인데? 그러니까 29, 30에 간다는 건 아니고, 29, 30일로 해서, 이제 그 재난 컨트롤 타워를 이제,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에 번졌잖아요. 네. 번지면서 남원이 바로 또 있으니까 그쵸. 옆에. 그래서 이제 그 29, 30일로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이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방침인 상황인데 유럽 출장을 앞두고 있으니 네, 앞뒀으니 이미 갔나? 네, 이미 갔겠네. 29일부터니까. 그러니까 29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와, 그럼 갔나 설마? 갔는지가 써있진 않았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갔다면 정말 문제인데 참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산불이. 제가 라디오에 들었을 때는 지금 소방관들이 지금 계속 가서 진화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그 방화복이 이틀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것도 그런 또 시스템, 그게 또 특수복이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또 잘 돼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불이 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없진 않았잖아요. 양양 이런 데 계속 있었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나는 거는 또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다 보니 그런 세탁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 방화복 때문에 또 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춘다 뭐 이런 얘기 뉴스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좀 여러 가지로 예, 좀 굉장히 심란한 상황. 그러는 와중에 이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또 2차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오세훈이는 또 네, 막았죠. 막았고 경찰들이 엄청난 차벽을 쳤는데 그 밑에서는 막 불이 나고 있는 와중에 전북 기동대가 서울에서 시위자들을 막는. 그래서 네. 그 구호가 그런 구호가 나온 거군요. 아니 가서 불을 꺼야지. 왜 여기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느냐 경찰관들한테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다 여기 올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동대가 불을 직접 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될 상황에 그 트랙터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거 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날 집회에서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전과 다르게 약간 경찰도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이 좀 있어서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뉴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 MBN에서 네. 언더 15? 네. 네, 저도 본 적은 없어서. 방송을 한 건 아니지 않아요? 했어요? 했는지는 하진 않고 31일이 예정이었대요. 월요일인가 31일이면 그죠? 31일로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성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급하게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문제인 게 어린 여성들. 네. 그러니까 여성을 저도 뭐 그거 정확하게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9세부터 15세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서 이 아이돌 어린 여성들이 대상으로 한 아이돌 그쵸. 만들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화장하고 나올 것이고 그런 옷이나 이런 것도 문제고 제가 그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뭐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
예, 아마 화면에서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바코드로 찍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좀 상품화, 예, 여성을 상품화하듯이 상품에 있는 그런 바코드가 밑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연상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이런 것도 봤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MBN에서 되게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진행한다였었는데 결국은 30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예, 출연자 이제 보호, 특히 이제 그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다행히 MBN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제작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런 의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요 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출연자들이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 그만뒀더라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방송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얼굴은 노출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에 주변에서 듣는 말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에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그렇기도 할 거고, 네. 또 거기 참가자들은 어쨌든 이 자신의 꿈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려고 나온 사람들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상처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여전히 문제라고 거기까지 아직, 왜냐면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취소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여서, 이분들이 이 기회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 가진 않을 테니까 거기까지 안 갈 것 분명히.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방송 취소된 걸로 그렇죠. 이야기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더 최근에 근황들 더 혹시 이야기하실 게 없으시면 예, 오늘 하기로 했던 예, 그 작업장의 페미니즘.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책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예, 이현경 님이 쓰신 작업장의 페미니즘을 저희가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네.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올해 2월에 나왔죠? 네. 네, 2월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 작업장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니까 이게 노동 현장에서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나타나길래 뭐 이런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책이 또 없었죠. 이런 내용의 책들이. 그래서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7일에는, 그래서 3월 27일에는, 이 책 관련한 북토크가, 예, 있어서, 노동과 세계, 그 민주노총에서 발간하는 노동과 세계 그 인터넷 신문에, 예, 그게 떴더라고요, 기사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오늘 녹음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 공공운수 노조하고 같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가 함께 북토크를 공동 개최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나와서 같이 이제 북토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노총 현재 부위원장인 분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저자와 함께 해서 그리고 건설노조에 계신 분 해서 이렇게 네 분이 북토크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만 봤는데 이 지은이가 이현경님이신데 이현경님의 얼굴을 네,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봤고 계속 사람들이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좀 어떠셨어요? 지아님은 이 책 쭉 보셨잖아요. 네. 우리 소감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이 그 여성 활동가들 10분을 인터뷰해서 그 노동 현장과 노동 조합에서의 뭐 여성의 위치, 뭐 부당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네. 처음에 딱 볼 때 이게 막 수치가 나오고 막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논문이구나. 논문을 책으로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작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역시나 그 상드님의 동문이시죠. 네, 맞아요. 예,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같다라고 네. 예,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앞부분은 약간 수치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분의 이제 생각,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쓰셔서 어렵지 않게 슬슬 읽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작업장의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약간 활동가보다는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활동가들이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조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뭐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읽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이게 네 맞아요. 어렵지 않게 잘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10분,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생동감 있었다. 현장이 어떤지 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논문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편집하고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고 해서 책으로 나온 건데요. 논문 제목은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의 페미니즘 실천과 재생산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여성 활동가 지금 말씀하신 기대에 못 미쳤던 네, 여성 활동가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제목이었으면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 제목을 너무 잘 붙였다. 작업장의 페미니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여성활동가, 네. 사실 원래 여성활동가들 네. 대상으로 인터뷰한 건데, 그쵸? 그거는 안 들어가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활동가의 인터뷰를 이미 논문에서 한 거고,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부족한 부분들 더 인터뷰 더 추가하고 해서, 예, 내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여성 활동가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예,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건가, 이런 고민을 주목하면서, 네. 예, 쓰신 네. 책이어서, 나름 그래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차례부터 한번 쭉 볼까 봐요. 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죠. 네. 네. 1부에서는 제목이 이제 남초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그래서 이 저자가 만난 여성 활동가들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인지 이런 소개,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들의 소개와 함께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남성이 많은 남초 사업장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본인, 저자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2부에서는 뭐가 있죠? 2부에서는,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느꼈던 차별, 뭐 이런 사례들이 얘기가 있었고요. 또 노동조합에서도 또 여성 활동가들이 받는 차별과 그 노동조합의 구조,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여성 활동가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성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런 2부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여전히 사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노동조합의 간부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성별 이분법이라는 사고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성 간부에게도 그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성 활동가들이 페미니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왜 페미니즘 공부를 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4부는 네, 4부는 여성 활동가들이 어쨌든 재생산이 되어야 하고 그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노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성과 같이 가는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4부로 나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음악 하나 딱 듣고 네. 갈까 봐요. 그러시죠. 네, 제가 골랐어요, 오늘. 오늘의 추천곡은 다, 네. 예, 저의 픽입니다. 네. 그 중에 뭘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순서대로 꺼내놓은 거는, 네. 포터블 그루브 9.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포터블 그루브 9이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아멜리에라는 제목의 네. 노래인데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나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실 거예요. 지아님도 저도 처음에 라디오에서 이걸 듣고 나 이거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그때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 거구나. 네. 그러면 포터블 그루브 9의 아멜리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들어본 노래죠?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왜 많이 들어봤지? 이게 무슨, 김영석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서 프로젝트 그룹처럼. 그렇구나. 네. 어쩐지 그룹을 처음 들어보는 그룹이어가지고. 네네. 내가 요즘에 음악을 너무 많이 안 들었나?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네. 그쵸. 음악을 안 들으시죠? 네. 제가 원래 음악 덕후였는데, 어느 날부터 음악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덕후 얘기하니까 오늘 또 아까 녹음 전에 했던 덕후가 생각이 나네요. 요즘 진짜. 그 광장에 많은 덕후들이 개인 깃발 들고 오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깃발명을 들고 왔지? 정말 놀라운 게 많다. 심지어 스티커도 제작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너무 이상한 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외계인을 이렇게 잘못 쓰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밈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이러면서, 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네. 네. 제가 1부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제가 나름 또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네. 인덱스를 막 붙여가면서. 그러게요. 저는 하나도 안 붙였는데. 안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붙인다. 기억이 안 돼. 기억력이 떨어져서. 제가 여기 붙인 걸 보니까 이 앞쪽에 일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며에 이런 이분이 왜 이 글을 썼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그게 이제 나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여성 활동가들은 어떤 조건에 놓여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신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노동자고. 이분이 공공운수노조에 계시는 네. 활동가이시죠? 네. 서울교통공사? 네. 거기에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또 그런 남초 사업장에 있는 여성 활동가에 있고, 그런데 다른 여성 활동가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까? 이런 좀 의문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다수의 대규모 사업장을 기반 삼아서 노동운동가로 이제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실천해온 역사가 있을 거고, 또 자신의 관리와 통제를 뚫고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기억되고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제로 책을 이제 쓰게 되신 거죠. 예, 연구하게 되셨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부 남초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부는 10명의 여성 활동가들 만나 인터뷰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30대부터 50대까지 예, 쭉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30대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공공 쪽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계신 그 여성활동가, 또 금속 노조에 있는 여성활동가, 그리고 건설노조에 있는 여성활동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식음료 이쪽이 어디죠? 그러면 화섬 노조겠죠? 네, 그러겠죠. 화섬에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정교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노조에 계신 분도 예 계세요. 나름 또 다양하게 예, 다양한 그 영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열분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출신으로 이제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노조 활동가가 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선정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로 잘 그 10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요. 만약에 책 보실 때 이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활동을 하신 거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예, 앞에 일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펴보니까 네. 여기 20페이지에 네.
그 주요 남초 사업장 노동조합의 여성 비율을 해놨잖아요. 네네. 아, 금속노조 5%밖에 안 되네요. 여성이. 그죠, 조합원이. 네, 조합원이. 네, 조합원이죠. 네. 이건 조합원 수니까. 뭐 그렇죠. 제조 뭐 쪽이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5% 진짜 너무 적네요. 그렇죠. 네. 그나마 공공운수 노조는 41%예요. 네. 좀 뭐 다른 금속이나 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 병원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 네. 여기서는 딱 이렇게 민주노총 전체 민주노총의 여성 조합원 비율 30%, 30.1%. 거기에 비하면 공공운수 노조는 41%니까 적지 않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노조가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이 금속 사업장이면 금속 노조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병원이면 보건의료 노조로 들어가고 딱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 분야가 아니어도 뭐 화성 노조로 간다던가 이런 식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거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떠나온 지 오래요. 그러시군요.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게요. 학교에서 일하시지만 이런 정교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건 또 그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뭐 비정규직에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게 따로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런 경우들처럼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어떤 뭐 금속을 다루는 제조 공장을 다녀요. 그럼 당연히 금속노조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화성노조로 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화성연맹에서 여기를 조직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몰라요. 아는 게 없네.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좀 사전에 좀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표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부에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자, 그래서 1부에 노동운동 하기 위해서 남초 사업장에 어떻게 진입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걸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그 1부의 마지막 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의 남초 사업장 진입을 침입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또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영역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를 배제하고 장벽을 쌓고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은 또 작업장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자성 그리고 여성성의 충돌을 계속 겪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노동자성을 완전히 탈각하고 여성성에 복무할 것을 요구받는 현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제 2부부터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잠깐 여기서 언급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2부는 여성 노동자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그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반부에 남성의 위치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주목한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남성의 위치는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시대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부양자로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고 그리고 IMF 이후에 사실 그 생계부양자 모델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식에 그 집안의 가장은 남성으로 인식되는 게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 게 여전히 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이고 또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지배적인
남성성,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런 거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문화적인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게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남성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현재 그 생계부양자 모델에 있는 그런 남성성이라는 게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그 IWF 때 사실 다 어려운데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는 왜냐면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해고를 시키지 많았죠. 않고 여성을 먼저 해고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았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우영우 그 드라마 보셨어요? 네네. 거기에서도 다뤘었는 요걸 소재로 다뤘는데 99년도에 농협에서 부부인 사원들 직원들이 있을 때 구조조정 할 때 그 부부 사원 중에 여성 사원을 명예퇴직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부당해고다라면서 법적으로까지 갔었는데요. 요런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서 보여지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TV에서는 아빠 힘내세요를 외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99년도 IMF 조금 지났을 때 그 여전히 구조조정의 바람이 막 불고 있었던 시기고 또 IMF에서 요구한 것도 있잖아요. 구조조정에 하라고. 그래서 요구했던 바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아빠들 많이 명예퇴직되고 실업이 많이 일어나고 기업도 많이 그 전에 도산되고 뭐 이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라는 노래가 비율로 나왔죠. 따지면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해고되고 구조조정이 됐는데 맞아요. 네. 오히려 사회에서 포커스는 남성 실업자들을 포커스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이제 해고되는 것은 당연히 그쵸. 여성이 갈 자리에 간 거다. 이런 의식. 예. 그러니까 여성과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 이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계부양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도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뭐 그런 작업장에서 남성에 맞춘 노동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그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나온 책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조건희 선생님 모셔다가 제가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건희 선생님 모셔다가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 이야기 얘기하면서 모든 장비들이 남성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여성이 산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 자체가 그 노동 현장 자체가 남성에게 맞춰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이미 여성 노동자에게는 차별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중요하게 보였다. 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네. 그 이제 실험을 할 때 장갑을 끼잖아요. 네네. 그 실리콘 장갑이라 그러나요? 라텍스 장갑을 끼는데 미디움만 사줘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손이 그 미디움에 딱 맞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 후임으로 되게 키가 작은 여성 직원이 들어왔는데 네. 어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애가 손가락이 이만큼이 남아가지고 막 너덜너덜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그래서 제가 스몰을 왕창 사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회사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쵸. 저도 그냥 제 선에서 해결해버린 거죠. 예. 본인 개인 돈으로 샀어요? 아니요. 그런 건 그건 아니고? 아닌데 회사에 공식적으로 미디움만 그쵸. 사지 말고 스몰도 그렇죠. 같이 사라 이렇게 다양하게 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 그쵸. 이거는 사람마다 신체적 구조가 다 다르고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너무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게 너무 집단주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개인의 특수성은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이런 문제로 한 번도 고려받지 못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업장에서 그렇게 남성에게 맞춰져 있는 노동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제가 줄을 쳤던 부분은 남초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성과 다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아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성의 노동자성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2022년에 그 얘기는 안 했나? 2022년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때 한참 막 그 법적 소송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기사에 엄청 많이 다뤄졌던 뉴스에 엄청 내용이었죠. 나왔죠. 왜냐면, 아니, 일을 하러 무슨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성 직원한테 점심시간에 밥하게 하고, 뭐 수건 빨아오라 그러고, 막 이런 거를 당연한 듯이, 예.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걸 시켰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밥하러 새마을금고에 출근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여성 직원이 없었으면 나이 어린 남성 직원이 했을 거다라고 답한 대답도 문제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런 직장에서도 위계가 그런 서열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여성이 먼저 뭐 그런 부수적인 일이라고 부수적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건 여성 아니면 말단 남성 직원, 어린 남성.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문제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 분도 언급을 하시지만 페미니즘이 진짜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부당함을 당하는 남성에게도 이로운 것인데 그렇죠. 왜 요즘 2030 남성들은 그렇게 페미니즘에 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오해와 무지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무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겠죠. 이걸 안다면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뭐 그것도 사실 연구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들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남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시사인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비율이 심각하게 높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근데 이 작가 이 분도 이영경님도 아까 공구 경량화 이 작업장에서의 어떤 여성에 맞춘 공구 경량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편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에게 좋은 것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왜냐면 그동안 딱 규격화돼서 딱 한 사이즈로만 내 몸을 거기다 맞출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강요받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키에 맞춰서 작업대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한다면 다른 그 사이즈에 맞는 남성 노동자한테도 좋은 거죠.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5kg짜리 망치를 썼는데 이거를 2kg짜리 망치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전에 5kg가 그렇게 막 가볍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남성이 그렇죠. 들기에도. 맞아요. 5kg보다는 2kg로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조건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시멘트 뭐 이런 포대도 그쵸. 그 뭐 10kg짜리 뭐 이런 거 안 하고 차라리 애초에 나오기를 적은 중량으로 나오면 훨씬 노동자들이 그런 근골격계 질환에 좀 덜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게 또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좀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펼치다가 제가 줄친 게 있어서 다시 지금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주노동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봤는데. 아, 그죠? 그래서 정주민 남성, 이주노동자 남성,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주민 남성과 이주노동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 예전에 인권인가 어디에서 나온 웹툰, 그러니까 만화책이 있어요. 웹툰 인권과 관련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주노동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라미드, 우리 사회에 피라미드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이제 성별과 그 국적과 뭐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하면 가장 위쪽에는 이제 비장의 남성, 한국 국적의 비장의 남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네. 예, 2부에 좀 더 이야기 해주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남초 사업장에서 이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예남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또 나와 있죠. 네. 예. 저는 여기에 이 일부에서 또 하나 좀 본 게 남초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까 그 시설들 남성에 맞춰져 있잖아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려고요. 그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도 그래도 아까 그 조합원 비율의 금속 비율이 한 5%. 5%였나요? 그런데 실제로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성 조합원들이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제가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자주 가게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건물마다 여성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했었어요. 맞다. 저도 대공장 그 제조하는 데를 자주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같이 하셨죠. 남자 화장실은 층마다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있는 층이 있고 없는 층이 있고 있는 층도 한 개. 근데 공장이 엄청 크잖아요. 화장실을 가려면 엄청 걸어야 되고 또 저 같은 길치는 한 번 가면 이제 못 찾아 돌아가. 아니 저는 제가 간 데는 그 건물에 없어 다른 건물을 가야 되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아니 급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물을 잘 안 먹고 화장실을 안 가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화장실, 휴게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다 여성 노동자가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그렇죠. 있다. 이런 현실이다라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우리 사회의 성별 분업 구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한 구조의 축소판이더라라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2부에서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저 있어요. 하나가 있네요. 네. 이제 노동조합의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 네.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줄친 것만 그냥 읽어볼게요. 이제 정규조 이야기하면서 정규조 내 공론장 구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금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따오면서 노동조합의 공론장을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노조의 집합적 정체성과 조합원의 행동의지를 형성해가는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로 이제 이금자라는 분이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노동조합의 공론장은 여성 노동자의 대표성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젠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조합원의 참여 확대는 그러니까 노조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여성 파워의 출현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성 파워 출현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고 또 조합원 참여를 바탕에 둔 조합원 중심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런 공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문제, 작업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공론장에 대한 문제들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사업을 이제 막 요구하는데 노동조합이 워낙 남성 간부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의 문제, 여성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이제 여성실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또 뒤쪽에도 나오는데 결국 또 여성실을 만드니까 모든 여성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여성실로 보내더라. 이게 사실은 여성 조합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쵸. 이거를 자꾸 여성실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게 전체 조합의 문제로 문제를 더 이렇게 예각화한다? 뭐라고 해야 되죠? 더 중요한 문제로 조합의 중요한 문제로 만들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 하시죠. 예. 제가 점점 코가 막히고 있어서 여기서 노래 한 곡 딱 듣고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또 추천한 곡이 있습니다. 네. 뭐지요? 뭐 틀어주실 겁니까?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틀겠습니다. 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아물어버린 고백에 덧난 그 겨울의 추억 힘겹게 사랑한 기억 이제는 뒤돌아갔으니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모질게 시리 도로 떠나가지 않는 그대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죄인으로 만드네. 네, 루시드 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음악이 세월호, 루시드 폴이 세월호와 관련된 음악. 아, 이 음악이요? 네, 그 중에 아직 있다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고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이것도. 이 노래는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한 음악인지 몰랐어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아닌가? 아직 있다는 확실히 맞는데 그건 갑자기 제목을 이런 생각이 드네. 제목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아니 이제 좀 있으면 또 그쵸. 4월 16일이 다가오죠. 4월이잖아요. 잔인한 4월입니다. 그니까요. 네. 그 4월에 이 뭐 세월호 관련해서 또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고 해서 네. 네, 이 음악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되게 많이 했군요. 시간이 이렇게 뭐 50분 넘게 되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또 할 얘기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2부에서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그 노동조합이 이런 그 성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왜 소극적이냐. 소극적으로 일관되게 하는가. 성차별과 불평등한 문제를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로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 게 있어서 이걸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 싶어서요. 네. 노동조합을 주춤거리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조합은 젠더폭력이라는 규정이 작업장 내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 오히려 이 젠더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성폭력 문제 얘기 있었을 때 2차 가해, 3차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말을 못한다. 네,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젠더폭력을 이야기하면 더 갈등을 유발한다.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있었을 때 피해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거 지금 요 세 가지는 실제 있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왜 도대체 노동조합이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라는 문제의식에 피해자가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원인 사람들의 문제만 자기의 과제로 가지고 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조합주의인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동안 반복해온 노동조합의 관행의 연장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런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 좀 있었고요. 혹시 더 볼 게 있을까요? 2부에서? 사실 뭐 볼 건 많지만 저희가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부, 4부도 지금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요 정도 하고 네. 좀 그리고 뭐 다 저희가 얘기하면 이 책을 안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셔야죠. 네. 예, 보시라고 저희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3부에서는 살아남은 여성 활동가들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조합에서 여성 조합원이 어떻게 여성 활동가로 남는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성 노동에 대한 것,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이 겪게 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정말 모든 시간을 다 노동조합 활동에 자기 시간을 다 할애하잖아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들 때문에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런 것들 때문에 매진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보지 않고 여성은 그래서 문제야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성 간부가 많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조합에서 평가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다. 사실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2부에서 읽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장에서는 그래서 이 여성 활동가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성찰을 막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하게 되면서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근데 그래서 여성성을 이제 이 과정에서 여성성을 의도적으로 탈각하면서 남성화 전략으로 막 가면서 여성 활동가들이 더 오히려 남성적인 문화를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성 간부들한테도 노동조합의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역할, 젠더 역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도 있고 우리 현장에도 있는데 이런 거 바꿔야 되잖아 이러면서 요구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쓰셨지? 물론 뒤에 없는 건 아니지만 뒷부분에 좀 이런 거 좀 계속 좀 써주시지. 이런 아쉬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 3부. 3부에서 더 할 얘기 있으실까요? 지아님이 주목한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러면 3부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10명의 여성 활동가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게 좀 재밌었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성 활동가들이 작업장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4부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제목이 또 벌써 딱 느껴지죠? 네. 여성 활동가 재생산의 조건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맨 앞장에 나와 있기도 해서 이걸 좀 봤는데요. 여성 활동가는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조건은 여성 활동가 스스로 여성 노동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근데 여성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을 극복하고 페미니즘적 실천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성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현재 노동조합 권력의 하부 단위에 편중된 여성 할당제. 그래서 이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여성 할당제에 대한 문제점도 동시에 얘기하세요. 근데 어쨌든 여성 할당제를 여성 노동자가 활동가로 성장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각 단위에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 여성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3가지를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4부에서 좀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해서 줄기를 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좀 읽어 드릴게요. 여성 노동자 페미니즘 실천의 중심 장소는
이게 218페이지에 있어요. 네. 218페이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여성 노동자 페미니즘 실천의 중심 장소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이다. 노동 현장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모순과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과 차별이 중첩되어 벌어지는 장소다.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장소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게 저는 좀 이런 인식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읽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마치며로 이제 한 3장 정도로 할애해서 마치며를 쓰고 있어요. 이 마치며에 보니까 최근 첫 번째 농민들의 남태령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 최근에 나온 거구나 이걸 보면서 예.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네. 딱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4부로 되어 있는 작업장의 페미니즘을 보았습니다. 네.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시면 좋겠다. 특히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분도 말씀하시는데 이 베룩스의 글을 인용을 해요. 네. 그래서 잠깐 읽어보시면 페미니즘은 남자처럼 되고 싶은 한 무리의 성난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고 느낌표 2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느낌표가 2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차별주의가 문제라고 그렇죠. 그렇죠. 성차별주의가 문제죠. 그러니까 역으로 여성이 남성을 차별하는 당연히 문제죠.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네, 오해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예, 저희 페미니즘의 2%의 제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남성활동가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문화를 바꿔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작업장의 페미니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마지막 곡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들어야죠. 네, 꼭 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 밴드를 처음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지난주 말에, 요즘 계속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 과제를 하나 해야 돼가지고, 너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어요.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또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틀어놓고, 예, 생중계로 봤거든요. 근데, 공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디밴드들도 많이 그럼 나오고. 결국 과제도 못하고 광장에 가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후회를 했어요.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나갈걸. 이럴 거면 그러니까. 나가지.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네, 그래, 후회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봤는데, 근데 광장에 나가면요, 또 집중해서 이게 딱 발언도 잘 안 들려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발언은 열심히 잘 들었다. 이게 중요하다. 지난주에 광장에 나온 밴드예요. 네. 이름이 코토바예요, 코토바. 네. 코토바가 일본말로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밴드가 도대체 얼마 안 된 밴드인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몇 년, 오래 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예,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코토바라고 하는 밴드의 노래를 갖고 왔는데, 코토바의 싱어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발언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이거 발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노래가 좋다기보다 이분들의 이 발언이 너무 좋아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코토바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패친 중에 서정민감, 저희 그 책방에서도 서정민감 선생님 줌으로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중문화 평론가이시죠. 의견가. 평론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의견가. 네. 대중음악 의견가를.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코토바가 했던 발언을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코토바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죠? 멜론? 네, 멜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오는 게 아니죠? 안 와요, 우리는 다음번에 올 거예요. 제가 이 버전이 뮤직비디오 버전이라서 앞에 약간 글자, 이렇게 타자 치는 소리도 들리고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 같이 봐요. 제가 자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코토바의 멜론을 듣고, 다음 32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